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시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 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떤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에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공식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던 자연의 법칙이 들어있다. 자연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그 법칙을 심리학자들은 자기암시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약 건설적으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파괴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인간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이 담겨져 있다. 인생에서 패배하고 가난과 불행과 비참함 속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은 자기암시의 원칙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원인은 모든 생각의 충동들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모든 생각의 충동들이 결합되어 눈앞의 현실로 변화될 준비를 하는 화학공장과 같은 것으로 그 생각이 파괴적인 것이냐 건설적인 것이냐에 상관없이 작용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충동을 통해 우리가 주입시키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것은 용기나 신념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 전기의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거대한 공장에 기계를 돌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암시의 법칙은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당신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불행과 실패 그리고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갑시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갑시다. 네. 성공의 비결 6단계. 돈의 가치를 이해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한다. 문제는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나 꼭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강렬하고 집요한 열망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더해 돈을 벌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한 뒤 필승의 신념으로 끈질기게 실천하면 틀림없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날 실제적인 몽상가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타인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성공자에겐 사과가 필요 없고 실패자에겐 핑계가 용인되지 않는다 라는 격언처럼 비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찬사가 쏟아졌다. 만약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혹시 일시적인 패배가 엄습하고 다른 누군가의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도 절대 개의치 말고 자신의 꿈을 믿고 꿋꿋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모름지기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므로 좌절 뒤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성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이라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꿈 하나로 시작된다. 아름드리 오동나무 속에 작은 도토리가 잠자고 알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다 천사의 손길로 세상에 나와 큰 새로 성장하듯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은 꿈에서 출발한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이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라. 마음껏 발휘하라. 꿈을 실현하려면 우선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이 뜨겁게 일어나야만 한다. 뜨겁게. 뜨겁게. 달걀을 남이 깨서 남이 깨면은 호랑이 될 테고 내가 깨면은 병아리가 되고. 자신의 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고 야심이 부족하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 아주 좋아. AI 사피엔스 읽어보겠습니다. AI 사피엔스. 잠깐 기다려봐요. 여기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경험해봐야 비로소 바뀌는 세계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경험해봐야 비로소 바뀌는 세계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대부분 투자하다가 망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 이건 안 돼 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런데 더 큰 세계관에서 보면 NFT 아트는 이제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도 이 새로운 세계관을 소개하고 도전하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생대회에 나가고 미술시간에 정무라도 그렸다. 물론 모든 예술가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당연한 교양의 하나로 학습한다. 맞다. 그러면 그림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배우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NFT 아트도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도 하고 전국대회도 열어주는 등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구나 자신의 창작물을 넓고 넓은 메타 세상에 등록하고 세계 시민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세계를 이해시키는 큰 공부가 된다. AI 아트 대회를 열고 좋은 작품을 NFT로 등록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로 남겨주는 건 어떨까? 10세 자녀가 10살 자녀가 미드 전이로 멋진 그림을 그렸다면 생일 때 기념으로 그 작품을 NFT 아트로 업로드해 주는 것이다. 매일매일 찍어주는 핸드폰 사진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의 기념품이 될 것이다. 아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진다. 큰 돈을 벌겠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보는 좁은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미래 준비가 가능하다. 특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이다. 마음의 눈을 한번 크게 떠보자.
나는 꿈이 있다. 전라도 어느 섬에 사는 초등학생을 상상해보자. 이 친구는 그림에 너무 진심이고 재능이 뛰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다. 이 어린 친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모에게 무거운 짐 안 지우고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 수 없을까? 메타 세상에서는 가능하다. 너무 멋지지 않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개천에서 용난 작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전국 NFT 아트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며 작가로 데뷔할 수 있다. 미국 소녀 푸오셔스가 이미 그런 시대의 개막을 증명했다. 자본과 레거시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이 아티스트들의 권력이 되는 세상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 메타 세상의 개막이 반갑다. 여러분은 어떤가? 모든 이에게 기회가 되는 세상이 바로 더 나은 메타 세상이다. 모든 이에게 기회가 되는 세상. 내가 바로 더 나은 메타 세상이다. 그걸 내가 들으면서 어. 딱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애를 딱 낳잖아. 애를 낳으면은 애가 한 10살 먹을 때까지 계속 사진을 찍어줄 거 아니야. 어떤 부모가. 그러면은 쉽게 해서 막 낳았을 1년치 사진을 100장씩으로 하자고. 그러면 10년치면 몇 장이야? 만장? 만장이지. 그 만장을 꼭 해가지고 하나의 NFT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그 10살 때 자식의 NFT가 하나 만들어졌잖아. 그쵸. 10년을 모아서 10년의 사진을 모아서 그러면 그 NFT는 약간 가치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해볼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1000일 동안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걸 전부 한꺼번에 NFT를 만들었잖아. 한 장의 NFT로 5,000일 동안 그린 작품이야. 그게 5,000일이면은 몇 년 그린 거야? 5,000일이요? 365일 나누기 하면은 얼마야? 그러면 10년. 5,000일. 5,000일이면 한 2, 3년 그린 거네. 한 15년 14년. 15년 그린 거네. 15년 그린 것을 한꺼번에 해갖고 NFT 했거든. 그래갖고 엄청나게 팔렸잖아, 비싸게.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하나의 사진이 거기에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한꺼번에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면은 어떤 애가 하나 태어나갖고 만약에 그런데 그 애가 10년 동안의 사진을 전부 모아갖고 그러면 NFT가 했다고 하자고. 그것도 괜찮잖아. 어차피 부모 입장에서 하나 만들어준단 말이요. 그런데 만약에 걔가 이제 좀 스타가 돼버렸다 하자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진은 엄청난 그치? 잠깐만요.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팬더스트리로 진화한다.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팬더스트리. 팬더스트리가 뭔 뜻이요? 메타 인더스트리의 정석. 메타 인더스트리. 팬더스트리. 인더스트리. 팬더스트리. 하여튼 콘텐츠 산업보다 팬덤 경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엔터테인먼트는 팬더스트리로 가장 역동적으로 진화를 보여주는 영역이기도 하다. BTS의 성공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다. BTS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이브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 바로 위버스이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BTS의 팬클럽 아미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은 뉴진스, 세븐틴 등 새로운 하이브의 스타들이 팬들을 위버스로 불러 모으고 있다. 23년에는 SM 소속의 아티스트 일본의 AKB48, AKB48 등
다른 소속사 가수까지 참여하며 전 세계인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23년 7월 위버스의 MAU는 1000만 명을 넘었고 3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월평균 이용 시간도 250분, 월평균 방문일도 10.21로 전년 대비 각각 46%, 10.4% 증가했다고 한다. 앱 다운로드 횟수 역시 1억 1300만 회를 기록했고 무려 245개국이나 돼, 전 세계가. 300국 넘어. 아, 그래요? 뭐 다 독립했어, 언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등록되어 있는 나라 수로. 네, 얼마 전에 225국인가 이랬는데. 아니요, 300국 정도. 그래요? 245개국 국가에서 사용 중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90%가 외국인이니까 그야말로 국경 없는 메타 세계관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엔터테인먼트는 메타 인더스트리의 정석을 보여준다. 위버스는 왜 이렇게 인기일까? 연예인들이 직접 출연해 라이브로 방송을 한다. 그야말로 메타 세상의 팬덤 방송국이다. 팬덤 방송국. 누적 재생수는 어느새 7억 5천만 건이라고 한다. 야, 돈 엄청 되겠네. 특히 주목할 것은 위버스 숍에서 실제 물건, 굿즈라고 하는데 파는데 23년에만 1830만 개를 판매했고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에서도 182개를 판매했다고 한다. 온라인 콘서트도 69회나 진행했는데 1만 5천 명을 수용하는 KSPO 돔 공연이 56차례 매진된 것과 같은 인원. 이건 준비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 온라인 콘서트 이거는 훨씬 쉽다. 에 참여했다고 한다. 수입은 적지만 부담도 적다. 위버스와 더불어 디어유가 운영하는 버블은 K-팝 팬덤의 양대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디어유는 23년 3분기 매출액 204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매출 68%, 영업이익 99%의 급성장을 기록했다. 매월 4,500원을 내고 아티스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팬들이 무려 23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4,500원 곱하기 230만 명이면 얼마예요? 팬덤의 위력이 대단하다. 버블 플랫폼은 SM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만큼 SM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2대 주주인 JYP 소속 아티스트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최대 팬 플랫폼 M업 홀딩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인 일본 공략에도 나섰다. 유료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상품 기획도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의 손글씨를 폰트로 만들어 월 700원의 구독료를 받고 판매하는 등 다양한 상품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야. 음악 시장의 메타 전환 성공을 증명한 스위프트 노믹스.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팬더스트리 라고 불릴 만큼 팬덤이 성패를 좌우한다. 메타 세상에서 가마도 가장 먼저 메타 인더스트리로 진화할 산업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성장 규모도 폭발적이다. 이제는 음악 팬덤의 구성원이 10대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 대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60대 팬들이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팬덤의 화력은 모두 디지털 플랫폼에서 결집하고 또 확산된다. 유튜브 채널 임영웅 구독자 수는 158만 명이지만 영상 누적 조회수는 무려 23억 회에 이르고 1000만 뷰 영상만 74개라고 한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성적인 팬덤을 자랑하는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티켓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잘 섞인 메타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목할 것은 주로 5, 60대인 팬들도 임영웅 덕분에 디지털 문명을 엄청나게 열심히 배우고 익혀 메타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팬더스트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3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이다. 192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타임의 올해 인물 중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단독 인물이 오른 것은 그녀가 처음이라고 한다. 테일러 스위프트.
심지어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스위프트가 공연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용어이다. 60회 공연의 전성 매진은 물론이고 매출이 무려 1조 3,700억 원이라고 한다. 시애틀 공연에는 7만 2천 명의 관중이 모였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환호하자 진도 2.3 규모의 지진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대. 대박. TV에 거의 등장하지도 않는 가수의 이런 거대한 팬덤 현상은 메타 인더스트리로 진화되고 있는 엔터 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가수 중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실력이다. 3시간 30분짜리 공연에서 무려 44곡을 부른다. 16차례 옷을 갈아입는데 불꽃, 레이저, 3D, 매핑 조명 등 온갖 최첨단 공연 기술이 무대에서 펼쳐지고 수시로 하늘을 날아다닌다. 안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찍은 2억 화소 갤럭시 카메라 영상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음반 판매 외에도 굿즈,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수입원을 팬덤을 통해 창출하는 경영의 천재이기도 하다. 이야. 2014년 음악 플랫폼 확산으로 131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던 음악시장 규모를 이러한 팬덤과 상품 다양성의 확대로 2023년 260억 달러 2배 규모로 다시 성장했다. 음악시장의 메타 인더스트리 전환을 테일러 스위프트가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심지어 2024년 1월 EU는 청년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SOS를 쳤다. 그만큼 그녀의 팬덤은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중이다. 클래식 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18세의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찍은 영상이 무려 13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마치 라흐마니노프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찬사를 들은 임윤찬은 전 세계 클래식 음악 유튜버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급성장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초청 공연이 줄을 이었고 모두 엄청난 호평 속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더구나 임윤찬은 해외에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에서 피아노를 익힌 영재로 해외 무대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는데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톱스타가 된 것이다. 이것이 모두 메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발적 팬덤 현상이다. 음악의 소비는 유튜버를 타고 확산하고 강력한 팬덤은 다시 전문 유튜버들을 통해 증폭된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 산업을 크게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 문제는 우리의 좁은 시각이다. 음악 분야에서 한류의 파워는 어마어마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면 회사는 1년 내내 라면을 만들어 수출해도 1조 2천억 원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콘서트 60회로 1조 3,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시대이다. 심지어 지역 경제까지 들썩이게 만드니 전 세계의 도시의 시장들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와달라고 아우성이다. 우리는 메타 세상을 아우르는 막강한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한 나라이다. 팬덤 경제를 키우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거기다 첨단 공연을 만들 최첨단 IT 기술도 남부럽지 않은 세계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마땅한 전문 공연장도 없고 사업 기획력도 떨어진다. 메타 인더스트리로의 진화를 위한 국가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엄청난 일자리와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미국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는 원래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원래 없다. 이제는 대담한 도전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